전세는 이제 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없애려고 지금.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세는 의미가 없다. 이제 월세로 계속 바꾸셔야 된다.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전세로 줬던 물건을 이제 월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가세처럼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뭐 눈높이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서민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의 본질은 이제 새 집을 계속 지어줘가지고 이제 신축들이 막 많아지면 이제 구축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칸씩 다 올라가니까 이제 어찌 보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걸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반대로 야 이거 조급해지니까 먼저 내가 선점하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려면 또 세금 많이 나오니까 버티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핵심일 텐데 129 이번 대책에서 어쨌든 6만 호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이 된다면 언제쯤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반대나 28년, 29년 때나 착공 또는 네. 뭐 늦으면 30년, 31년이 착공이니까요. 사실 이번 정부의 공급 계획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죠. 다음 정부를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죠. 그래서 유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개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한 공급 계획은 장기 공급 계획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와 중기 공급 계획이 나와야 되죠. 예, 단기 공급 계획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봐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는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5년 재량청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니까요. 이때 딱 멈춰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진행시켜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임기 내에 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세 사기라는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지금 연립 다세대라든지 비아파트 시장 다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한 4년 기준으로 보면 통계를 보니까 한 72% 줄었더라고요. 네, 비아파트 공급이. 쪽 공급이.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저희 쪽에도 와가지고 뭐 저희 뭐 연립 거래는 안 하지만 연립 전세 찾는 분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파트로 몰리니까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적은데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나고 이러니까 가격은 더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기 대책은 저는 안 되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죠, 오피스텔,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지,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지금 뭐 임대사업자 욕하고 있으니까 6년 단기 임대도 지금 저는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정책이 이제 일관성이 없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또 계속 아니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 가격이 올라서 집을 짓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건설회사가 집을 짓겠냐, 분양 아무도 안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없는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공급 대책과 중기 공급 대책이 장기 공급 대책과 같이 결합이 돼야지 이게 시장에 영향이 큰데 지금은 그냥 장기 공급 대책만 내놓고 착공도 거의 없는 거. 착공이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그거는 쉽지는 않은 거니까. 이거 며칠 전에 또 이제 법 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민간 재정비 사업 같은 거에서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안 시키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공공만 용적률 상향을 주는 걸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 해주고 민간도 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또 민간은 또 막았단 말이에요. 용적률 상향을 안 해준다는 건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건데. 맞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민간발 어떤 유의미한 신축 아파트 공급 이거는 더 좀 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는 핵심인데요. 네. 그걸 이제 공공에만 해주겠다, 그리고 민간에는 안 해주겠다는 거는 우리가 그 아마 8대2 정도 될 거예요. 평균을 내보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한 80%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혜택을 안 주고 그 20%도 안 되는 거를 혜택을 줘서 과연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서울은 이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거든요. 다른 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이게 주택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커버가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은 지금 주택 보급률이 96인가 97이 94, 지금 94까지 떨어져서 매년 1%씩 떨어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공 재개발 어마어마하게 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 주고요. 저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거냐 그러면 이를테면 뭐 그 대출 규제를 하는데 지금 빠져 있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정책 대출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런 거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DSR에 포함시키면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공공은 DSR에서 제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또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민간을 이제 누를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 공공 재개발하는 게 이제 성공했느냐 그러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20몇 개가 그래도 출범했는데 그 중에 거의 착공한 게 안 됐죠, 하나인가? 뭐. 예, 네. 2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뭐냐 그러면 공공에서 그 한 것들을 선호하는 우리 소득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이라 뭐 레미안을 살고 싶어 하지 공공에서 물론 거기도 이제 공공에서 하더라도 뭐 그런 브랜드를 붙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공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분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서울은 이제 필요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요. 역사권 청년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 같은 임대주택이 없어서 지금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성공 못한 개념 그리고 예전에 성공 안 했는데 지금 던졌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철도를 이제 뭐 이제 덮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뭘 짓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강변북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화하고 이제 거기다 예. 하겠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도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뭐 고유주택도 나왔는데 그쪽으로 좀 다시 갈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결국에 어쨌든 뭐 신축이 생겨야 뭐 전월세가 좀 맞습니다. 예.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전월세 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많이 꼬였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200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100이 평균인데 지금 뭐 맞습니다. 160, 170 막 맞습니다. 돌파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매매가는 뭐 이렇게 아예 안 사면 그만이지가 되지만 전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실수요니까. 바로 그냥 이제 주거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압박감이 엄청나게 클 텐데 예.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해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비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죠. 특히나 서울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아파트로 쏠리니까요. 지금 연립이나 오피스텔에 전세 살려고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네. 다 아파트로 몰리는데 말씀하셨듯이 연립 다세대는 지금 지어지지도 않고요. 아파트는 또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은 되게 많이 오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한 3, 4% 올랐을 거예요. 매매가 이제 8% 넘게 올랐는데 반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뭔가 안정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월세가 보증금이 2억에 150만 원이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초구가 아마 4억 6천에 260인가 지금 12월 기준으로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1년 전에 서초구의 월세가 작년 이제 12월이죠. 작년 12월에 210만 원이 260만 원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게 우리가 30% 올랐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 보증금은 안 오르고 월세만 올라요. 네, 지금 이제 추세 자체도 이제 전세가 월세로 이제 전환되는 추세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는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전월세 시장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 최근에 또 뭐 집주인이 들어가면 내보내면서 다주택자들을 지금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또 네. 그분들도 어디 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그럼 우리 갱신권 못 쓰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토지에 되면서부터 세입자분들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잖아요. 대출을 네. 받아도 이제는 다 실입줘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어차피 하나의 전세를 빠지고 다시 들어오겠지만 좋은 데 있는 전세라든지 월세는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집주인이 좋은 걸 뭐 이렇게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월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양도세가 막 중과가 돼도 결국에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팔 때가 오면 그 빌라나 오피스텔은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오른 게 없으면 양도세 80%를 때리든 90%를 때리든 어차피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비아파트들을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가 그나마 조금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막 매물이 쌓이고 막 전세는 안 나가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좀 이쪽도 전세 쪽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 과거에도 보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막 높거나 막 110%막 이렇게 막 올라간 적도 많았는데 네. 또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그죠. 기준을 많이 낮춰놔가지고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들은 지금 괜찮아요. 보면 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정말 빌라여도. 예, 작년 초에 비해서 한 2배 오른 데도 제가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가보고는 뭐 하여튼 그런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이게 그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분명히 빌라나 연립 또는 필요하면 오피스텔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옮겨 가시는데 이 주거 사다리 자체가 끊어지니까요. 진짜 내 집 마련에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립 다세대 쪽에 지금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단기 임대 윤석열 정부 때 생겼는데 6년이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좀 혜택 같은 걸 더 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중기 대책은 그거니까요. 생각했는데 뭐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글 올리는 거 보면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임대사업자 쪽도 좀 더 줄일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지금- 네. 참 임대사업자분들이라는 게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올 한 해는 좀 매매는 어쨌든 거래나 이런 게 많이 물건이 잠기니까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 이제 필연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뭔가를 선택을 하실 때 전월세 쪽이 가면 올해는 좀 전월세 상승이 좀 꽤 있을 거로 좀 보세요. 예, 저는 뭐 아파트도 그렇고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텔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들도 전월세 시장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봉천동인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방 2개짜리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160인가 네. 월세가 깜짝 놀랐어요. 예, 160이나 하느냐고 그러는데 근데 뭐 통계상으로도 뭐 평균이 15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월세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세는 거의 찾는 분들이 안 계시고 월세만 찾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집주인분들도 좀 선호하시거든요. 보유세도 내셔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2억이다 그러면 1억을 빼가지고 그죠 전세로 월세로 돌리는 거죠. 최근에 뭐 1억에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월세를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보유세 부담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집주인분들도 선호하시니까 월세로 빨리 가면서 월세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 특히 이제 23년 초가 가장 그 전세가 확 빠졌을 때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3년 초에 계약하신 분들이 25년 초에 갱신권 쓰셨고 27년 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올해 말이면 4년 다 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그 체감하는 전세가의 상승이 아무리 못해도 한 15% 20% 이상은 올랐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오,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더 올라서 한 50%는 될 걸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마 그때에 비하면 4년 지나가지고 한 50%는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갱신권을 다 썼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주택자 물건 사신 분들도 어차피 다 실거주하러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올해 말에 전세난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걸 가만히 보지는 못할 텐데 선거가 또 있어가지고 무언가 뭐 가격 정찰제를 쓰든 뭔가를 또 막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또 아마 출연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뭐 유튜브 나올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했는데요. 저는 이제 27년, 28년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네. 그게 뭐 당연히 그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거의 뭐다 그냥 내가 팔지는 못하고 뭐 가격은 안 오르더라도 일단 전월세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그 우위를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이 겁을 줘도 사실은 좀 눌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월세는 이게 그게 안 되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이제 뭐 본인들 이제 계속 나왔던 계약갱신 청구권 저는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3+3 법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합성이 안 맞아요. 법이 2+2로 돼 있는데 그걸 3+3+3으로 고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뭐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한 번 더 줄 수는 있겠죠. 2+2+2.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 소급 적용화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소급 적용을 또 하겠죠. 그러면 전세는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는 사실은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세는 의미가 없다. 이제 월세로 계속 바꾸셔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월세라는 게 외국같이 순수 월세는 아니거든요. 외국은 보증금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증금이 돈 떼먹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잡는 건데 외국은 이제 수리비죠. 일본 또 보면 100에 100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나갈 때 이제 억지로 트집 잡아가지고 안 돌려줘요 대부분. 예, 네. 저 이제 안식년을 일본에서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뭐 1000에 100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몇 억에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죠. 우리가 그걸 반전세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150만 원 정도가 서울 평균이니까요. 한 3억 정도 되죠. 한 3억에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억이 계속 이제 월세로 전환되어 가는 형태로 되면서 어쨌든 월세화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6년 동안 사는데 그리고 마침 6년 딱 지나서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또 우리가 그 임대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잘 또 그때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특히나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이 뭐 정말 좋은 데 있는 거가 아니시다 그러면 지방이다 이러면 정말 물 들어올 때가 몇 번 안 되거든요. 여태 딱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면 또 6년이면 12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전세 주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월세화로 돌려서 그죠. 수익률을 막 5%라도 받아내시는 게 더 맞겠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어떤 뭐 전월세 특히 이제 월세 상승 쪽으로 임차 시장은 갈 수밖에 없고 예, 이거를 저는- 지금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예, 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용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월세는 내버려 두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여론이 안 좋아질 텐데 그 많이. 근데 뭐 사실은 그 뭐 방법이 없긴 하죠. 예, 사실. 예.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이제 원룸에 사는 월세는 쌉니다. 아직도. 그리고 네.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주택 이런 걸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변 시세 대비 50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들도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시는 분은 사실은 자의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전세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월세를 하고 싶어서 요즘 젊은 분들 보면 5억, 10억 이렇게 전세를 깔고 앉아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긴 어차피 그 주식으로 가니까. 불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뭐 월세는 용인하는 것 같고요. 전세는 이제 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없애려고 지금 계속 하는 것 하긴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월세로 가면은 많은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전세로 가면 이제 다 챙겨줘야 되고 뭐 막아줘야 되고 뭐 맞습니다. 보험해줘야 돈이 되고 많이 뭐 들죠. 고생을 돈이 많이 하죠. 돈이 많이 들죠.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세입자분들한테는 올 한 해가 좀 뭐 이렇게 좋진 않은 그런 한 해가. 피곤하죠. 예. 4년 동안 세입자분들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입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되도록이면 집 사시라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요. 근데 뭐 야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장기로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10년간 살고 그 브랜드도 다 레미안 뭐 네. 롯데캐슬 이런 거예요. 어디 경쟁률이 장난.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튀어나옵니다. 예, 조금씩.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할 때 경쟁률이 높은데요.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셔가지고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제 아는 분도 최근에 그 개봉동에 아이파크 있는데요. 되게 살기 좋아요. 예, 거기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들어가셨는데요. 대기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자금이 없으시면 손품 발품 푸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실은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거는 상향을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원룸에 사시면 평생 원룸에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상향 주거로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20평에 살아보면 그 밑으로 못 내려오거든요. 살아보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수를 쓰다든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시면 이게 본인 발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를 자꾸 감소하시면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런 거 많이 권해드리죠. 예.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또 뇌관이죠. 이제 전월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뭐 1000세대에 뭐 전세 2개 있다, 뭐 네. 만세대인데 전세 뭐 300개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세 매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렵죠.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한 37%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전세 물량들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커졌고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의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 종말론이 예전만 해도 과연 없어지겠냐, 전세가 없어지겠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축소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종말론이 우리가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경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시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신규 공급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세가 매매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 물량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굉장히 좀 전세가 좀 희귀한 매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월세로 살다가 조금 더 돈이 생기면 전세로 가고 네. 그다음에 매매로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오면서 전세가 좀 대중화됐었던 경향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그냥 좀 귀한 상품이 되고 오히려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현금 여력도 있고 대단한 뭐랄까요? 우리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또는 대기 수요를 측정을 할 때 이런 수요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전망을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토지나 이제 그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이래서 전세 매물이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네. 전세를 주는 게 딱히 이제 실익이 안 느껴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세라는 그 제도에 대한 그 신뢰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가 전세가 있는 지역들 외에는 좀 저가 전세로 되어 있는 곳은 임차인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세라는 게 그래도 집주인들이 잘 운영을 해 오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도 언급됐던 그 보유세 인상을 대비를 해서 네. 본인의 그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됐으면 내가 이게 똘똘한 아파트를 2개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강남에서 그 아파트나 집을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을 또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 지역에 2개, 3개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들을 가지고 운영들을 해 가면서 본인의 똘똘한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보증금이 2천, 3천도 안 돼요. 보증금 1,900에 월세 1,900 또는 방 한 칸을 월세로 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월세 물량을 만들고 본인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 전세로 줬던 물건을 이제 월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과거에 이제 다주택자, 특히 강남 3주택자들은 보유세, 종부세 1억 몇천, 네, 3억 네. 낸 분도 있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대비하려면은 네. 미리 좀 약간 반전세라도 월세 그렇죠. 세팅을 좀 해놓겠다.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겹쳤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 이자 받아서 내는 게 좀 싸잖아요. 네. 같은 아파트여도.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시세가 안 오르더라도 월세화가 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 평균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 평균선인 거고, 제일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곳들은 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중급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물론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그다음에 마용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그 정도라고 해도 보증금이 훨씬 더 높거나 이런 형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전만 해도 그 월세를 살면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전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내가 목돈이 없어서 월세로 갔는데, 지금은 월세로 주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월세도 높겠지만 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해졌다.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월세라고는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증금도 피하지 못하고 높은 월세도 피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나
준 월세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뭐 전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반전세 뭐 이러면은 뭐 보증금이 한 7, 8억 정도 하면은 월세가 뭐 한 5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증금이 한 5억이라도 월세가 한 2, 300. 네. 뭐 이런 형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 이런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높은 전세나 월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뭐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의견들이 네. 아니 누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들어가냐 네. 마냥 올릴 수는 없다. 네. 뭐 근로자 소득이 뭐 뻔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한켠에서는 또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듣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수요나 이 소득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들도 논하고 있는데 올해 2% 성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2% 성장 안에서 새로운 자산가들도 탄생도 하고 우리 유명하신 그 부익남 선생님처럼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주식이 4,700 얘기하잖아요. 또 주식 부자들도 생기고 요즘 뭐 하이닉스 임직원들 뭐 지금 장난 아니죠. 뭐 성과급 받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월세의 수요들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누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시장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수보다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돈 벌거나 이렇게 부가 크게 일으키는 수요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하나 생길 때 이런 뭐 주식 부자 또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이 그 공급이 하나일 때 2명 3명이 탄생되게 된다라면은 이 공급 대비했을 때 소비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더 커지면 월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가끔씩 막 100억씩 아파트 하는데 저 집을 누가 사냐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뭐 그거에 몇 배 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는 거지 그거를 단순하게 시각에 따라서 좀 보면은 안 되겠다. 예전에 흑석동에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야 흑석동이 저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했는데 또 강남에 계신 분들 야 흑석동이 저렇게 싸? 라고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에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들 구인 광고를 하나 봤대요. 근데 치과과 성형외과의 그 월급, 페이 그 의사 월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의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구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겠죠. 네. 결국에 이제 뭐 초고가 아파트 뭐 그런 상위 지역들의 월세는 또 그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신축 공급이 되면 네. 그나마 이게 수요가 좀 분산되면서 그렇죠. 좀 올라도 덜 올릴 텐데. 네. 그럼 말 그대로 손님은 많은데 지금 음식이 떨어지면 네, 비싸게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구조가 올 한 해 아니면 네. 더 길게 보면 뭐 2030년까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긴 하죠. 지금의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을 보면은 일단 해결되기가 첫 번째는 어렵고요.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변동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예, 지금부터 오히려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분양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예전만 해도 주변에 시세 대비했을 때 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은 뭐 측정들을 신규면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높게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 한 1-20% 정도 낮게 구성들 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신축에 대한 공급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들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이슈 또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텐데 유통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물량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가격과 그 월세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가격이 그냥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나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길게 진짜 뭐 2030년 이럴 때까지 계속 수요와 공급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전세 대란. 뭐 네. 예전에 뭐 허니버터 칩처럼 네. 사람들은 많이 원하는데 공급이 공장에서 찍어내질 못하면은 뭐 네. 가격이 폭주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예상이 된다면 네. 이걸 어쨌든 정부도 뭐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예상되는 어떤 그 대응책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상되는 대응책은 항복을 하는 거죠, 시장에.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정책적인 방향과 뭐 이념들, 네. 뭐 이런 것들은 항복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과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시장의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자. 근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려면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풀어라. 그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만들려면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고 또 하나로는 보면은 수요자들이 그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이분들이 매매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출입이 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공급과 뭐 시장을 뭐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네. 서울권 안에서의 결과 또는 지방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허니버터 너무 오래되네. 요즘 두바이 초콜릿인가 그거 아닌가? 두종쿠로 줄을 엄청 쓰는데 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아, 허니버터 그거 대충 너무 옛날인가? 대충 십몇 년 전. 그러네요. 지금은 네. 이제 두종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에 공급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 뭔가 뭐 두종쿠 가격을 뭐 더 많이 뭐 만들 거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든지 네. 뭐라도 이렇게 청사진이 좀 완벽하게 좀 나와야 된다. 네. 그럼 이런 걸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막 전면적으로 막 네. 활성화 시켜가지고 네. 임대 비율 막 다 낮추고 네. 용적률 막 더 플러스 해주고 해서 네. 이 안 나오는 사업성들 막 끌어올려주겠다. 네.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대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들은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규제 완화라고 한다라고 해도 뭐 어쨌든 그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특히나 뭐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환수도 하고 공공 기여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아파트도 좋아지거나 그 건물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성을 쌓더라. 뭐 많은 분들이 그 지역도 통행도 못하고 직접 갈 수 있었던 것들도 성을 쌓다 보니까 뺑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가 좀 악마화된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공개적인 그 뭐 공지를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도 활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물론 단지에 계신 분들은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침해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개방을 하면서 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질적인 공급들도 일어날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하나의 문제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부자들만 돈을 벌고 거기 살던 사람만 돈을 벌더라. 우리 다른 분들은 혜택이 없더라 하는 그런 악마화되어 있는 뭐 프레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약간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어찌 보면 임대 비율도 높이고 네. 뭐 공용 뭐 기부 체납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성이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분양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반대로 이제 전 월세로 좀 버티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청약 좀 물량이 나오겠지 하는 네. 그 수요도 지금 없어져서 네. 요즘에 이제 청약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집을 사러 가는 네. 이 악순환을 좀 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어주면 네. 한 4년만 기다려볼까? 아, 네. 좀 분양 나올라나? 하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네, 충분히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뭐 물량들을 확보를 할 때 임대에 대한 비율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예전부터 대치동에서 어떤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대치동은 학군이 유명하니까 네. 그 임대주택보다는 그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네. 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하면 주택에 대한 그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향후에 완공된 이후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네. 그 경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향후에는 자본을 좀 투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도 어떤 그 부지가 좀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한강변 주변 쪽으로 그 주택들을 많이 지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들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면은 뭐 홍콩 같은 데 보면 기업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개발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도 뭐 대기하는 수요자들도 청약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충분히 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규제가 강화가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신 우리 부익남 선생님이 해주신 그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일관성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가면은 이 정부가 들어오면은 풀어주겠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맞겠지. 맞겠지 하면서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생각도 하거든. 그 때로는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재건축으로 선회하자. 또 재건축 안 된다 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래도 방향을 딱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대로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뭐 저 개인적인 바람도 솔직히 뭐 재건축을 확 풀어져 가지고 좀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는 뭐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그런 좀 현실에서는 조금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가운데 남산이라는 그 녹지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좀 그 해결하는데 좀 어려운 거 어디서든 같아서. 남산은 또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또 네. 있어가지고. 네, 아 참 하필 왜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에 확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쉽사리 또 안 돼서 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매매 시장은 그렇게 조금 뭐 누를 수 있어도 사실 전월세 시장은 이게 뭐랄까요? 정부가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긴 정말 실수요장들이니까 매수야 뭐 조금 뭐 나중에 사라라고 좀 밀어놓을 수 있지만 뭐 나중에 전세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전월세 쪽은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은 네.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또 뭐 매매 곡선이나 전월세 곡선 자체가 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두 지수 자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안 쓴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쓰려고들 할 것이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거를 쓰면 또 집을 못 파니까 또 매수자들은 또 막 그러니까 매도자나 매수자들은 어쨌든 그 집에 또 들어가서 막 살려고 할 것이고 네, 네. 그럼 이 시장이 서로 이게 상충되는 분위기일 텐데 어떡하죠? 매물은 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은 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절대적인 임대 수요가 좀 그러니까 임대 물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민간에서 제공하는 네. 임대 물량이 줄고 이제 실거주자가 늘어나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누군가가 하나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살던 사람 집이 비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미스매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네. 지방에 살다가 네. 서울에 세금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 있는데 지방에는 빈집으로 놔두고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사는 세입자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제
이제 1+1 뭐 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주택과 사람이 미스매칭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전 월세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주택자일 확률이 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뭐 아니더라도 당장은 내가 거기 안 살아도 되는 집이 1주택자일 수도 빌려주는 있죠.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뭐 좀 증세 분위기가 있으면 네. 이분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나도 그럼 세금을 많이 맞는데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그런 심리가 네.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신규 공급이 많아가지고 막 공실 많은 지방이야 뭐 전월세를 못 올리지만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전월세를 올리려고들 할 텐데 그거를 그럼 정부가 가만히 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월세가 상승하면은 이제 민심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잡을 방법이 뭐 뚜렷한 방법은 나오지 않는데 119 대책에서 네. 나온 이제 공공청사라든가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 또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청 옥상에다가 빨리 임대주택을 짓는 파일럿 개념으로도 뭐 시범으로도 한번 빨리 어디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50가구 진다. 이거 이제 선착순 임대 분양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서울 곳곳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시장 가격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빨리 공급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뭐 다들 뭐가 있는 곳이니까 부시구도 지어야 되니까 그냥 위에다 쌓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또 뭐 정부에서 하면 예산이 돈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돈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쓸 때는 많은데 세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 조세 전가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금을 증세하면은 어쨌든 세입자한테 최대한 부과하려고 하는 게 또 임대인들의 마음일 텐데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려달라고 다 올려주겠냐 사람들이 뭐 자기 소득이 있는데 뭐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증세로 간다고 치면 실제로 전월세 쪽에 많이 좀 전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비용을 같이 임차인하고 뭐 나눠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이제 뭐 경제학자인 래프 교수의 이제 논문에 따라도 세금은 이제 전가되는 걸로 또 세율을 너무 많이 높여도 세수는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이제 논문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과도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가세처럼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막 찌라시가 막 도는 것들 중에 보면은 막 보유세를 뭐 1%, 2%, 뭐 3%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제 3% 부과한다 하면서 막 엄청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뭐 경찰에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것도 참 확정돼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카더라 무슨 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왕장 야단법석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말 뭐 지금 현행 세율대로 가는 거잖아요. 뭐 2주택까지는 최고 세율 그러니까 공시가의 94억 초과는 3%예요. 이 3주택자 법인은 뭐 6%.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뭐 더 올린다 내린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시장을 그냥 막 카더라를 가지고서 시장 상황을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무주택이시거나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보유세를 확실하게 높여가지고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높여서 뭐 예를 들어 뭐 2% 3%를 하면 못 버티고 결국에는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2% 3%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너무 세가지고 양도세 82.5%를 이겨내고도 그냥 파는 때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하시는 이제 분들 뉴욕처럼 가는 거죠. 뉴욕의 월세 가격이 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욕 비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종부세가 거기도 세거든. 네. 이제 보유세가 그렇게 세니까. 보유세가 세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서울도 이제 전월세 월세 시장 자체로 이제 변동이 많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울에서 월세 사는 것도 이게 뉴욕인지 서울인지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보유세가 3%면 실효세율이 그래도 한 반은 될 테니까 한 1.5% 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뭐 20억짜리 아파트면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월세에다가 월세에다가 어떻게든 얹는 하려고 거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는 네.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정가시킬 수가 없어요. 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임대인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네. 다 같이 올리게 되는. 네. 네. 뭐 일부러 담합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부과를 그렇죠, 하니까 다 그렇죠. 같이 올리게 네, 되는 네,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어차피 시세가 다 오르면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정가가 일어난다. 아무튼 세금은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제 뭐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세를 많이 낮춰주고 대신 이제 보유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뭐 사는 건 상관없는데 살 거면 조금 세금을 내라. 왜냐면 저희는 이제 거래를 해야지 세금이 부과되니까 네. 안 팔고 버티는 사람한테 세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은 뭐 팔든 안 팔든 상관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난 계속 거둘게. 이 구조인데 우리도 그 구조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얘기 잠깐 나왔을 것 뭐 같긴 했거든요. 가면은 파리나 영국이나 런던이나 뉴욕처럼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할 때는 세금이 네, 없는데 네, 네. 가지고 있으면 하는 세금 내는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게 보세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세율을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조금 올리면은 근데 이제 이게 올리는 거 정도가 지금 임차인들한테 뭐 진짜 정가가 너무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임대인들은 임차인 돈 받아서 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잘 조금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시장 연구를. 근데 이게 내비두면 그렇게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월세 가격을 뭐 동결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주면서 우선 5% 상한으로 막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때리면 결국에 못 버티고 막 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장 경제 하는 나라에서 극단적 규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올 한해 올 한 해 아마 뭐 이쪽에서 지금 지난해보단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공급은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좀 올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줄어드는 만큼 서울 수요를 수도권으로 이제 분산 시키면은 좋은데 저는 이제 GTX A가 삼성역 네. 개통이 이제 2028년이니까 되면은 뭐 동탄에서 파주까지 삼성역까지 가니까 뭐. 네. 25분이면 오니까 이제 강남 생활권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광역 교통망이 순차적으로 빨리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면 A가 이제 완공되고 B, C가 착공이 되고 하면은 좀 분산, 서울 수요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분산하면은 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광역 교통망도 되게 중요한 공급 분산하려고 그래도 서울로 네. 출근하는 시간이 뭐 2-3시간 걸리면은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뭐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망도 분산하는데 집값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게 이제 B, C, D, E 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착공을 해서 서울에 뭐 무한정 주택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정비 사업을 아무리 네. 규제 완화하고 해도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망을 정말 100년 대계를 보고 잘 추진을 해서 하는 것도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 얘기 방금 나왔던 걸 조금 더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갱신권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갱신권하고 이제 신규 계약과의 어떤 차이가 막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동네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예, 예, 뭐 서울 쪽에서 뭐 또 2, 3억 차이 나는 단지들도 너무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한폭탄처럼 이제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 정부도 어쨌든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무언가 터질 텐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확실하게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빌라 오피스텔 풀어주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공급은 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 오피스텔로 하여금 이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라 오피스텔로 하여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더욱더 압박만 한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안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더 이런 압박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해 줄 테니까는 빌라 오피스텔 마음 편하게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안 들어가도 어차피 전월세는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편하게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만 돼도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정부가 그런 걸 또 얘기했거든요. 약간 전세 보증보험 인정 요율을 이제 80%로 낮추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70%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세 보증보험 들기 좀 더 어려워지고 은행들도 이제 막 부담되니까 이제 대출 못 그렇죠. 해주고 이제 이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앞단은 결국에 이제 기금이 다 이제 막 소멸되고 4조씩 막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제 김 사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돈으로 이제 그렇죠.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아, 결국에 그러면 다주택 규제를 풀어가지고 누군가 집을 신규로 사주길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예. 다주택 규제를 푼다? 이거는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긴 없죠. 하거든요. 없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도 우리 뭐 많은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부 기조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잘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뭐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텐데 안 그렇고 그냥 버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임대사업자 양성도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혜택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취득세 일단 임대사업자 양성을 하려면 취득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정책의 기조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굉장한 그 대중들의 반발을 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성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1000세대에 뭐 전세 2개 있다 이런 얘기 기사 많이 나왔는데 이제 네, 예, 최근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3000세대인데 전세 2개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기조는 앞으로 강화되는 구조겠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 일단은 뭐 우리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다 물어보고 실제적 뭐 꼭 그런 기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네. 보면은 일단 다 갱신권 씁니다. 거의 대부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 것처럼 전세가 없으니까 갱신권을 쓰기도 하고 갱신권을 쓰니까 또 전세가 없기도 하는 하고.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전세 갱신권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개업자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다 갱신권 쓰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꾸 더 전세가가 더 올라가 어쩌다 나오는 하나 두 개 전세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4년이면 맥시멈이니까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2년 차 때, 그러니까 3년 차 들어갈 때는 팍 튀고 또 4년 차 때는 또 이제 뭐 금리 인상까지 겹치긴 했지만 또 갑자기 네. 매물이 확 쏟아지고 이번에도 약간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너무 올랐다가 역전세 나는 뭐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 이성적으로만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을 하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근거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역사적인 근거로 본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비정상적인 거는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로 봐서는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은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정상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거를 보면 1년에 약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한 4에서 5% 정도 늘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2년이면 10%잖아요. 그래서 갱신권을 5%로 만드는 거잖아요. 10%씩 올리지 마. 반만 올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2년에 10%가 아니라 지금 2년에 무슨 20% 30%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급등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정치권에서 갑자기 부담이 되면은 기조를 확 바꿀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없앤다든지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해버리면서 뭐 시장에 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갱신권이 늘어나면서 이게 4년 주기로 이렇게 파도가 더 이렇게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잔파도가 왔다면은 이제는 뭐 아예 매물 없고 아예 매물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전세 신탁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뭐 희망자의 한 해라고 했지만 네. 맡겨 놓으면 네. 정부가 굴려가지고 이득을 나눠주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역전세가 나더라도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역전세 나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헛짓거리 하는 거죠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아니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 판인데 지금 아니 전세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네. 반대로 전세가 지금 전세 줄 서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하는 역할을 해줄 테니까는 우리를 믿고 와 이런 얘기가 이게 귀에 들릴 얘기냐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 일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빌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만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들 이런 것만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정부가 이제 신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네. 그러면은 전월세가 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그쪽에는 쉽게 말해서 더 규제가 가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더 전세 놓거나 이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는 더 줄을 서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데들은 규제를 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싫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더 자꾸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를 줘야 되냐 뭐 아니면 뭐 반전세로 돌려야 되냐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세금 중과 특히 이제 비거주와 거주를 되게 구분해서 여러 번 언급이 나왔거든요. 예. 비거주 하면 하여간 뭔가 하겠다. 그럼 지금 어떤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뭐 갱신권을 이제 쓰려고 하는 세입자가 이제 몇 달 뒤면 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능하면 실거주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하여간 또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네. 이게 이제 뭐 너희들 그러지 말아야 돼. 외국 뭐 미국 같은 데 봐. 금융자산 많이 갖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선진국 예를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좋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걸 끝까지 계속 믿고서 그런 자산의 재배치를 빠른 시간에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세금 아끼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세금은 아낄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디서 수입이 생기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다른 생활비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거기를 월세 주고 자기는 더 나쁜 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금 올렸다고 해가지고 실거주가 더 늘어날 거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금을 올리면은 실거주는 더 줄어들죠. 내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세금을 올리면 나는 그럼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뭐 전세나 월세 매물들이 좀 일부 출회될 가능성도 좀 그럴 수는 있다.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예, 그게 지금 시세는 아닐 것이다. 네, 예. 더 높게 아마 받겠죠. 그럼요. 예, 예. 아무래도 4년 정도 예. 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강세니까 전월세가 강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들은 높은 금액에 내놔야죠. 어쨌든 그래야지 자기가 세금 다 커버하고 생활비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전월세 나는 한 3기 신도시가 입주되는 뭐 한 2030년 뭐 32년 뭐 3년 뭐 그 정도쯤 가야지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뭐 수치상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그 정도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 4년 최소 4년 아니면 4, 5년 정도는 지나야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되면 그래도 확실하게 공급들이 좀 될 거니까 예, 지금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쯤 가면 그때 가서 뭐 비아파트 규제를 뭐 일부 풀든 뭐 지방이 조금 뭐 살아나든 뭐가 됐든 지금의 이 약조건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네,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란이 펼쳐지는 건가요? 근데 대란이라는 게 이래요. 결국 뭐 눈높이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서민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대출도 잘 안 해줘. 그리고 전세 물건은 없어.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근데 월세로도 커버가 안 되고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출퇴근 1시간 하던 거를 2시간 해야지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더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밖에 없죠.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옆에 뭐 원룸 오피스텔은 아니고 한 투룸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로 확 갑자기 갔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그럴까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가긴 가되 이제 거기도 이제 월세가 붙여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붙이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어쨌든 고된 삶이죠. 이제 자기 수입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월세로 나가는 부분이고 생활 환경도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낮춰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항상 달리는 댓글이 그 월세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뭐 1,000만 원 받고 싶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 전가 다 못한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도 세금을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고 힘들면 내놓는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건들도 있죠.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추세가 많이 좀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전세라는 그 시장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했을 때만 해도 뭐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중개업자들도 처음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5억에 20만 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 자기네들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월세 붙이는 것보단 전세 대출이 싸니까 네. 그러려고는 하지만 전세 대출도 이자가 높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전세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냥 월세 붙인 거 그냥 들어가 살자. 그거랑 차이가 별거 해보니까 뭐 30만 원, 50만 원, 뭐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네? 이러면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를 이제 시장의 하나의 그냥 이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월세를 붙이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월세 너 붙이면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걱정을 왜냐하면 또 중개업자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중개업자들이 그런 얘기는 왜 하냐면은 월세 붙인 물건보다 전세가 확실히 빼기가 더 쉽거든요.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쉬우니까 겁을 좀 주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시간은 걸리죠.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빨리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예전처럼 뭐 무슨 뭐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이래도 안 나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이제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금 내려고 또 월세 주고 또 그 월세 받아서 또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또 월세도 또 한 4년치를 또 미리 또 올려받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못 맞추시면 또 옆으로 오피스텔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다시 좀 일어날 걸로 그리고 추정된다. 그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일찍 성공해서 뭐 예를 들어 30대에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고령이라고요. 고령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 그렇죠. 사회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입은 많지 않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게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재산이 또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거를 갖다 뭘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물론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린데 그런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자식들한테 준다든지 뭐 어떤 내가 뭐 사는 거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막 뭘 무슨 어디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러는 것보다 끝까지 내가 힘을 갖고 그래서 있어야 내 명의의 재산이 예. 중요하죠. 자식들한테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산 처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가 노인 분들 말고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그 갭 투자를 한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이제 막 30대 초중반인데 애는 막 어린 그래서 뭐 한 나중에 한 5, 6년 뒤에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분들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뭐 동탄도 많이 있고 막 네, 이러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요번에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갱신권을 쓰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괜히 뭐 비거주 한다가 뭐 괜히 뭐 한번 탈 날까 이런 거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사실 세금이 뭐 물론 사람에 따라 그 부담은 틀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부담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또 이제 실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되는 데라고 해도 채워놓으면 일단 뭐든지 유리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겸사해서 좀 채워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들어가는 네, 거고 예, 예. 아니라면 뭐 그냥 안 들어가는 것도 네, 예. 금액 그러니까 뭐 따라 그렇게 다르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